국민의힘 이제 민주당은 끝났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 지역 경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위 보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여론조사. 자기들 여론조사 엮고 있다가 리얼미터 듣고 오면은 그쵸, 끝까지 듣는 답을 거죠. 하게 되는 이런 건데 여기 지금 보면 간단히 말해서 저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다. 꼭 그것도 아니었어. 저기 리얼미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원래 그 패턴이 그래요. 이제 주중에는 조금 그러니까 주 초에는 좀 오르락가다가 주후가 되면은 떨어지는 그 패턴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다음 거 일일 조사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이 대담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또 떨어지더라 이거고 신경 쓰실 필요 별로 없고요. 문제는 여기 이제 그 보수가 진보보다 8% 많은 거. 그러니까 보수 쪽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역, 성별, 연령대 말고 보수냐 진보냐를 50대 50% 놓고 여론조사하면 훨씬 더 민주당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예를 들어 처음에 물어볼 때 당신은 성향이 진보요 보수요 물어보면 지금 저 표 한번 봐봐요. 저 2,000명 대상이거든요. 리얼미터로 매일 하는 여론조사가 거의 진보 보수가 200명 차이 나네요. 보수가 200명 정도가 더 많아요. 전체 2,000명 중에 지금 8%가량이 보수가 많아요. 저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화들짝 놀래죠. 네. 차이가 왜 크네, 이렇게 이거는. 지지율이 올라간 거야? 신경 끄셔도 된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그게 구라미터여서 일부러 그런 게 일하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저렇게 거죠.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김어준 정수가 이택수 대표랑 같이 하겠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의미가 있는 거는 다른 걸 많이 안 집어넣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정도만 묻는 여론조사가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기현 당대표 뽑히던 전당대회 때 계속 전당대회 관련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그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냐 같은 걸 쭉 물어. 민주당 지지층은 중간에 전화 끊어버려요. 그러면 보수가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신경 끄셔도 된다. 큰 의미 없다. 자, MBC가 설 연휴 직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는 대략 이런 거예요.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55. 여당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0입니다. 40. 그 표로도 보면 나타나요. 이게 지금 이번에 조사했던 거랑 12월 달에 조사했던 게 좀 다르죠. 조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금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야당 올라가는 이런 구조. 저 40대 55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랑 여론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도층 어떨 거냐. 중도 성향 이게 이제 큰일인 거지. 이게 이제 소위 30대 60 이론. 여기 보면은 중도층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32, 야당 62.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설 연휴 직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한테 불리한 전화 면접 조사만 쏟아졌다고. 전화 면접 조사가 불리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전화 면접 조사가 원래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큰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 악마화 시키자는 넷플릭스가 저러고 있잖아요. 투표장 안 나오실 분들의 여론이 마치 뭐 총선 여론인 것처럼 하는 웃기고. 다음에 국정운영평가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긍정 36 부정 59. 그러니까 그 구조예요. 이제 유시민 작가는 35대 60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30대 6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거의 안 바뀌고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설 민심 한번 뒤집어 보려고 보수 언론들이 일부러 전화면접 조사를 가져와서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해가지고 박빙이거나 국민의힘이 앞선 것처럼 계속 선동질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때 뚜껑을 깠을 때는 이런 여론조사 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뭔가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까운 어떤 지역구에 거기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이긴 여론조사가 나왔어. 누가 봐도 거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기는 곳인데 네. 그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15% 차이 납니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번에 MBN 같은 데서 했던 여론조사가 그런 짓거리 한 거예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처럼 딱 보면 와 이번에 그거 있죠. 저 펜앤드마이크인가 한 여론조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을 50대 50으로 섞는 건 뭐야? 아니 저 희한한데. 아니 4개 9개 개파도 섞는데 그 반반 좀 섞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대선 때 기억나십니까? 안철수 저기 그 후보 단일화 문제 여론조사에 섞어가지고 갑자기 9% 차이가 나고 맞아요. 그때도. 그리고 결국 그게 안 바뀌었어요. 그 여론조사 한 번이 사람들 머릿속에 주는 효과거든요. 진짜 그런 여론조사는 진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몰랐을까 보지 않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런 여론조사 만들고 여론을 호도해서 선거를 도둑질해가는 행위를 막아야죠. 근데 그게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워낙 윤석열 못한다의 벽이 커서. 아니 윤석열 되기 전에 막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 MBC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구 경북도 윤석열 잘한다 못한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그 이야기 말고 간단하게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 돼가니까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제가 새날에서 인터뷰하는 모든 후보 중에 가장 살아온 인생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분 인터뷰 한번 할 건데 오늘 조국 장관이 지금 봉화마을 갔고 이따가 이제 지금 이미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근데 이제 메시지가 이런 거죠. 정권 종식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조국 장관이. 근데 불쏘시개 말고 화염방사기 하세요. 화염방사. 왜 불쏘시개가 되십니까? 노 대통령 묘역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표정이 너무 비장하십니다. 저 옛날에 유시민 이사장님이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표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조국 장관님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조국 장관님은 정치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계속 이제 수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셨잖아요. 근데 재판의 탈을 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법적 논리로 부딪히는 건 저는 이미 균형이 안 맞는 게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치였어요. 그럼 거기에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외연을 그들의 탈을 그냥 법적인 절차라는 장치를 썼을 뿐이지 얘네들은 계속 정치 행위를 했어요. 그럼 정치도 맞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단반 하는 이야기인데 장관님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님이셨잖아요. 지금 이 새끼들이 다 나라를 망치고 맞아요. 있는데 제자들 참교육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수님이 나타나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하고 이거 참교육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잘못 가르친 교수로서 저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하셔가지고 스승의 참교육 한번 시원하게 갑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봉화마을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 사저에 가서 포옹하고 하는 사진들 이제 내일 나올 오늘 나왔는데 뭔가 이제 큰 결심을 한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보니까 뭐 분노도 하네요.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노가 없으면 정치를 못합니다. 그 분노도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봉화마을에서 방명록도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검찰 개혁과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그 뜻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이렇게 되셨고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는 사진은 저거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자꾸 크고 논란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이 의리는 있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조국 장관이 이제 내일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혹자들이 물어봐요. 지금 부산에 출마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산에 출마하는 건 아닌데 부산에 선영이 있잖아요. 고향이시고 아버지 묘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의리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불리하니까 나오지만 유리하니까 나와 이런 관점으로 말고 어찌됐건 어떤 모양이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 모든 사람과 연대하는 모양새를 저는 갖췄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로서 조국 장관이 나오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건 알 수가 저는 없죠. 유리하다고 네. 보는 네. 입장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네. 결국은 태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권양숙 여사의 부친께서 빨치산 연루돼 있는 노란이 있을 때 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했던 게 감동을 줬던 말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유불리만 따지면 그건 장사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어찌 됐건 간에 서로 응원하고 연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조국 장관 어떤 논란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다음 이야기로 갈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네. 밥 먹읍시다. 네. 집에 갈 벌써 배고프네.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